불면증 있잖아. 어제 그저께 10시간 반을 잤네. 아씨 애플 사니까 불면증 사라져가지고 8시간 반? 씨발 뭐지? 씨발 이거 사니까 불면증 아니 이거 사니까 불면증 사라졌어요.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자기가 잠을 못 잔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자고 있어 씨. 밖에 이제 천재들이 이제 이게 이름이 누구냐면 앨런 케이예요. 앨런 케이. 어떻게 보면은 슈퍼 천재. 슈퍼 천재. 앨런 케이. 앨런 케이는 나는 컴퓨터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대한 발명자 누구냐? 앨런 케이라고 부르는 거죠. 앨런 케이. 앨런 케이가 그래서 근데 또 이런 멋진 말들을 많이 남겼어.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인용을 많이 했어. 앨런 케이 말을. 아 그래요? 아이폰 발표할 때 인용한 말 앨런 케이 말이 몇 가지 있어요. 아 이렇게? 앨런 케이. 이런 말이네. 과학자예요? 개발자예요? 개발자지. 엔지니어로 봐야죠. 그래서 뭐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 방법은 그걸 발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PDP-10을 우리가 만들겠다. 왜냐면 하드웨어 천재 척세커가 또 있으니까 얘네가 솔직히 SDS의 그 똥멍청이들 100명보다 이 척세커 한 명이 더 뛰어나다고 본 거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든 사람 누구냐? 이 사람들 환경 자체가 진짜 죽이는 것 같아. 얘네들 그냥 뭐 이런 이게 뭐죠? 이런 의자에서 그냥 소파 같은 데서 야 요즘에 여기 우리나라 몇몇 대기업이나 이런데 한 군데 있을까 말까 하는데 옛날부터 쓰네 그냥. 이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앨런 케이야. 여기 코스에 있는 사람. 노르라겠네 제로스 팔로알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맨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구냐? 맨 끝에 있는 사람이 그 최초의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아니 베비지. 베비지. 베비지가 사실 뭐 끝내는 뭐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베비지. 그다음 이 사람 누구예요? 알았는데. 폰 노이만. 펀너예요. 폰 노이만. 이 사람 누굴까? 저 봤었는데 애플 2를 만든 직접 혼자 설계한. 미쳤다. 애플 2를 혼자 설계한 핸드폰이요? 애플 2, 1, 2 그 컴퓨터. 미쳤네. 혼자 완전 거의 혼자 설계한 스티브 워즈니아. 워즈냐? 이 사람이 누구냐? 커널 자체를 아예 독자적으로 혼자 만든. 미쳤네. 라이너스 토바스. 리눅스의 아버지라고 볼 수가 있죠. 미쳤다. 머리 뭐가 되는 거지? 뭐 여기 이 네 사람은 뭐 다 천재라고 얘기하죠. 베비지는 약간 아사모사하긴 한데 어쨌든간에 왜냐면 베비지가 왜 아사모사하냐면은 그 결정적인 상품이 된 건 없었어. 그리고 폰 노이만은 대단한 논문이 하나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오죽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해요. 컴퓨터를 또 다른 말을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하고, 애플 2? 이 현대 컴퓨터, 이 현대 데스크톱 컴퓨터. 이 개인용 컴퓨터의 아버지가 누구냐? 애플 2라 이거야. 그리고 지금의 컴퓨터에 어떻게 보면은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를 PC로 한마디로 갖고 온 사람이 누구냐? 라이너스 토바스인 거지. 한 사람 발명품이 이제 절대적인 발명 영향을 주기도 한다. 보통 그래서 한 사람이 위대함을 우리는 굉장히 칭송을 많이 하는데, 사실 베비지 옆에 누가 있었냐?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이 절대적인 소프트웨어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에이다 러브레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폰 네이만보다 어떻게 보면은 폰 네이만이 씨발 땅 파서 한 거 아니잖아. 애니악이라는 애니악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커더 모클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폰 네이만 아키텍처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혼자 발명을 했긴 했지만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갖고 왔냐? 홈브루 컴퓨터 클럽에서 거기서 갖고 왔어요. 그 리눅스가 왜 리눅스가 될 수 있었냐? FSF라고 해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없었으면 리눅스는 현대 리눅스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니다. 이 모든 발명품은 한 사람이 부각은 되지만 그 뒷면에서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조해주고 지원해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근데 특이하게도 제로스에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보통 이 세 사람을 많이 얘기를 해요.
버터 랜슨하고 척 세커, 그다음에 앨런 케이, 이 세 사람을 가장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그래도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난 이름을 명망이 있다고 봐. 그래도 이 사람 두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베비지도 그렇고 폰 노이만도 그렇고 스티브 워지니악도 그렇고 라이너스 토바스도 그렇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래비 유저 인터페이스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비 유저 인터페이스 만든 사람 이 세 사람을 거의 똑같이 치고 물론 그래비 인터페이스를 그냥 소프트웨어로만 본다면 앨런 케이를 하겠죠. 근데 소프트웨어가 그냥 혼자 돌아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 버털러 랜섬하고 그다음에 척 세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록스 파크에 대한 버스 플레이스 오브 구이의 그 어떤 자료를 보면은 그래도 이 그래비 유저 인터페이스의 그 화면 구성 한마디로 이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이 그래비 유저 인터페이스 만드는 절대적인 공로자는 그래도 앨런 케이라고 보긴 하죠. 그래서 그래비 유저 인터페이스 태생대는 똑같아. 그러니까 한글은 우리 세계 유래가 없는 한글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서 발명된 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비 유저 인터페이스도 그래 제로스 팔로 안토 연구에서 만들었다는 거를 그거를 토달 사람은 없어. 이견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팔로 알토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맥킨토시, 그다음에 MS의 윈도우즈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어차피 그래비 유저 인터페이스는 누가 만들었냐? 파기라는 거를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빌 게이츠도 다 인정했던 사실인 거죠. 근데 앨런 케이라고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다 만들었나? 이런 생각 한번 들게 돼 있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앨런 케이가 제일 유명하긴 해. 왜 유명하냐? 아이디어가 존나 좋아. 이게 사실은 진짜 돌아가는 건 아닌데 다이나북이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떠오르지 않아? 야, 씨, 아이패드인데. 아이패드야. 미쳤다. 아이패드. 요새 키보드가 없으면 아이패드인데. 그러니까 앨런 케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근데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사고 방식이었냐면은 당시의 컴퓨터는 어떻냐면은 그냥 지체만 했어. 그러니까 존나 컸잖아요. 그럼 이 컴퓨터를 어떻게 쓰냐면은 C분할로 썼다. C분할. 그러니까 컴퓨터를 한 대로 독자적으로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 갖고 이거를 쉐어링을 시켰다고. 시간 순서대로 쉐어링해서 이 자원을 분배를 했어. 그래서 이 컴퓨터 큰 게 있으면은 이거를 내가 혼자 100% 쓰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일부분 쓰고 B라는 사람이 여기서 일부분 쓰고 C라는 사람이 일부분 쓰고. 근데 앨런 케이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컴퓨터는 무조건 개인적인 거야 된다. 개인적인 거. 개인용 컴퓨터를 이미 70년대에 상상을 했던 거죠. 미쳤다. 실제로 개인용 컴퓨터 나온 건 80년대거든. 미쳤다. 와. 그게 물론 76년도에 애플2가 나왔지만 이미 70년대 초반에 저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앨런 케이가 생각했던 컴퓨터는 개인 컴퓨터였어. 그리고 그것이 물론 머니머 부시하고 이제 앵겔바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수된 거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앵겔바트를 나중에 꼭 다뤄야 되는데 내가 일부러 순서를 뒤집어서 이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어마어마한 천재냐면 스몰 토크를 만든 애야. 뭐요? 그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스몰 토크의 대명사거든.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체를 만든 사람이야. 앨런 케이가 어마어마한 천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만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지만 사실 9일을 직접 만든 단 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척 세커라는 사람이 이제 하드웨어 천재인데 이제 반대를 많이 했잖아. 제록스 본사에서 야 SDS가 만든 거 써. 그래서 얘네들이 그지 같은 우리 절대 안 받겠다. 여기 일명 태업을 했어. 막 강제로 배달시켜서 온다는 거 막으면서 우리는 절대 그거 안 쓴다. 차라리 우리한테 그 어느 정도 예산을 주면은 내가 그거를 그냥 내가 컴퓨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죽하면은 PDP-10을 복사해서 만들어 버렸어. 그게 바로
MXXC라는 멀티플 액세스 제로스 컴퓨터라는 걸 아예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열받아서 만든 것도 있어. 왜 그러냐면은 척 세커가 SDS사의 부사장 비벼태 갖고 하고 이제 SDS를 워낙 싫어하니까 얘기를 한 거야. 야, 너네보다 훨씬 좋은 컴퓨터를 나는 3달 안에 만들 수 있어. 씨발 존나 건방진 얘기잖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씨발 그 말은 지켜져요. 대단하다. 지켜졌죠. 정말. 버틀 램슨, 척 세커, 앨런 케이 아까 전에 말했던 이 세 사람이 SD 부사장 빌 버텍이라는 사람과 내기를 했고 그리고 앨런 케이를 이제 슬슬 꼬드긴 거야. 이제 컴퓨터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앨런 케이를 꼬드겨 어떻게 하냐면은 야 내가 그 외 꼬드긴 거는 이제 나오겠지만 내가 씨발 네가 원하는 컴퓨터 만들어 줄게. 나 씨발 하드웨어 천재야. 척세코야 나 씨발 척세코야. 그리고 버틀 램슨하고 척세코가 이제 이게 둘이 합심해 갖고 앨런 케이를 달려가. 왜 달려가냐? 야 씨발 23만 달러 너한테 있잖아. 얘한테 이제 돈이 배정돼 있었거든. 앨런 케이가 이제 그때 당시 슈퍼 천재였으니까 제록스사에서도 제록스 팔로란토 연구소에서도 앨런 케이한테 돈을 존나 많이 줬어. 근데 얘네들한테 돈 안 줬거든. 그래서 앨런 케이한테 가고 야 내가 네가 원하는 컴퓨터 만들어 줄게. 대신 네 돈 좀 다오. 그래서 하드웨어는 우리가 3달 안에 만들게. 그래서 아이 씨발 그거 내 돈인데. 결국은 그래서 합의를 보죠. 야 씨발 내가 원하는 스펙트로 만들어 줘야 돼. 대신 내가 원하는 거 요만한 거야. 아 씨발 그거는 불가능하고 최대한 내가 작게 만들어 줄게. 존나 작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앨런 케이 있는 돈을 23만 달러 꿀꺽해. 그래서 얘네들이 사고 방식이 뭐냐면 뭐든지 만들어 보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배경에는 한마디로 환경이 존나 열악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막 투자를 존나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나? 그럴 경우에는 씨발 이거 장애물 허들을 넘어야지. 그럼 뭘로 넘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앞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커넥티드 닷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게 이 허들을 넘다 보니까 위대한 발명품이 나오게 된 거야. 이게 이 환경적인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았는데 이 제약 조건을 하나하나 없애가면서 만들어진 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지금 파악해서 만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앨런 케이가 또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진정으로 소프트웨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게 뭐냐? 만드는 거야. 그들 자신의 하드웨어를. 이게 누가 말했냐? 스티브 잡스가 거기 2007년 아이폰 발표장에서 똑같이 이 말을 해요. 그래 앨런 케이의 인용 말을 똑같이 얘기를 하죠. 아이폰 우리가 왜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 야 우리는 OS 10을 갖고 있어. OS 10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하드웨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왜? 위대한 소프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족밥되는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에 진심이 없어. 그러네. 소프트웨어에 진심이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 새끼는 조립만 해봐가지고. 그래서 SDS 시그마를 싫어한 이 컴퓨터 파괴 연구자들은 이 새로운 컴퓨터를 만드는데 이제 거침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MAXC는 복잡한 컴퓨터, 그러니까 PDP-10을 복잡한 거거든. 근데 이게 복잡해서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보통 예술가들은 복사를 하고 위대한 예술은 훔친다 그러잖아. 그게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데 이게 원래 누가 만들면은 피카소가 한 말이야.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멋있는 말. 얘네들은 훔치기로 마음먹은 거죠. 어떻게 훔치기로 마음먹었냐? 이제 우리는 PDP-10을 복사를 했지만 우리는 아예 위대한 걸 만들겠어. 그래서 이거가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을 한 거죠. 하드웨어인가 소프트웨어인가? 하드웨어인가 소프트웨어. 당시에는 물론 소프트웨어 개념이 조금 생기긴 했지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어요.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있었긴 했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처럼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새로 산다든지 이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하드웨어 원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드웨어 부수품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뭐가 중요한지를 알죠. 알게 되는 게 그게 뭐냐? 소프트웨어라는 거야.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인 거죠. 그게 바로 앨런이 생각해 컴퓨터 창의적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컴퓨터가 돼야 된다. 이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누구냐? 바로 맥킨토시라는 거죠. 이게 옆에 있는 게 뭐냐? 이게 제록스 알토. 이게 제록스 알토예요. 제록스 알토. 아 헬로월드를 쳤네. 제록스 알토라는 거죠. 그러면 LNK가 사실은 기존 컴퓨터가 왜 후졌냐? 사실 지금 이건 그대로 써요. 우리가 클라우드도 이 개념이야.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터도 이 개념이고. 그렇죠. 어. 이거 클라우드 거죠. 클라우드 개념이 여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쉐어링 하는 거죠. 자원을 쉐어링 하는 거. 당시에는 컴퓨터 한 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자원을 무조건 분배해서 써야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한 사람이 하나를 다 쓰면 나머지 비슷한데 접속자가 존나 늘어가면은 컴퓨터 자원이 한마디로 스펙이 한마디로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해커들도 언제 작업을 하냐면은 새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컴퓨터는 무조건 쉐어링이기 때문에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 그러면 속도가 늦어져. 접속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언제 했으면 새벽 시간에 가서 이제 그 컴퓨터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시분화 시스템의 한계이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렇게 태어났거든. 컴퓨터가 처음에 IBM이라든지 이런 대형 컴퓨터 메인프레임에서는 이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분화 컴퓨터 한마디로 메인프레임을 쓰는 데가 어디냐면 은행이거든. 왜냐면 은행에서나 공공기관 같은 게 한마디로 정부기관에서 쓰는 컴퓨터는 다 시분화 컴퓨터였죠. 그러니까 자원을 분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시분화 할당을 보면 성능의 편차가 극심해졌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사용하면 속도가 엄청 떨어지고 적으면 당연히 반대로 속도가 빨라졌고 당시의 컴퓨터는 사용자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오직 컴퓨터 사양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양에 그 이유는 시분화 컴퓨터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앨런 케이가 생각했던 컴퓨터는 뭐냐? 철저한 개인용 컴퓨터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당연하듯이 받아들이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였던 거죠. 엄청난 혁명적인 사고였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외부에 공개된 적이 별로 없어. 파괴 연구는 거의 공개가 안 됐었거든. 근데 그 서부의 해커들이 그냥 은연중에 이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 동부의 해커들이 서부에 갔을 때 이 서부 해커들은 서부하면 왠지 개인주의가 강할 것 같잖아. 그렇죠. 실리콘밸리나 허리우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의 그 컴퓨터 발명하는 사람들은 다 각자 집이 있고 각자 차고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조건 컴퓨터는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 거를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이 방향이 딱 맞춰진 게 무슨 컴퓨터냐? 아까 전에 말했던 맥킨토시가 그 대표적인 컴퓨터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철학은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이 되냐? 사실 이거는 진정한 아이패드의 조상격인 거죠. 그렇죠. 이 조상격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원래 미니컴이라고 원래 앨런 케이가 그 했던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너무 얄쌍한 컴퓨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로 해서 미니컴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파크 안에서도 개발 그 컴퓨터 공학자들도 야 컴퓨터가 무슨 개인용 컴퓨터 될 수 있어 무조건 거대하게 만들어서 시뮬러를 써야지 효율적이고 또 좋지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앨런 케이는 절대로 그거에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다이나북 같이 아까 전 다이나북 같은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너무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SF 영화에서 나올 만한 그러니까 뭐 2002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그 비슷한 게 나오긴 하거든. 거기에 나올 법한 컴퓨터지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아이패드가 나중에 언제 나오면 2010년에 나오잖아.
아 맞아요. 그 정도였어요. 2010년에 나오잖아. 응. 내 친구는 막 미국과 사학관, 일본과 사학관. 응. 2010년 정도 나왔어. 2010년에 네. 첫사랑 사학기 2학기 때다. 근데 그 50년 전 얘기야. 와 대단. 2010년에 50년 전 얘기에 그래서 타협을 본 게 이제 미니 컴퓨터라는 거를 작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이나북의 가도기적인 제품. 아까 전에 말했던 아이패드 비슷한 거를 궁극적으로 가야 되지만 그 전에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게 맥킨토시 그 발전하고 거의 흡사해. 네. 트랙패드 이거 있고 트랙패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와 트래프도 있네. 트랙패드도 있고 미쳤네. 태블릿 써 있네 여기. 타입의 스타일리스 있고 그리고 그리고 스피커도 중요한 거. 스피커 있고 그다음에 TV 7인치 TV 있고 파워 서플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 컴퓨터의 거의 대부분을 생각한 게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쓰는 컴퓨터가 이제 메인 프레임이었어요. 이게 IBM 메인 프레임처럼 그러니까 한방 가득히 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생각한 거나 앨런 케이가 생각한 거는 데스크탑 컴퓨터였죠. 그래서 첵스커하고 버틀 램슨이 이제 돈을 얘한테 받아왔잖아. 이제 앨런 케이가 23만 달러 갖고 있으니까 그 돈을 어쨌든 꾸깃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알았어. 네 컴퓨터가 내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아. 내가 네 방향대로 컴퓨터를 만들어 줄게. 그게 바로 지금 제록스 알토라는 거예요. 제록스 알토. 그래서 척스과 베틀 램슨 앨런 케이가 세 사람이 컴퓨터를 바라보는 거가 아주 일치하게 돼요. 컴퓨터는 개인용 컴퓨터여야 된다. 컴퓨터는 한 사람이 쓰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돼야지만 진정한 컴퓨터라는 거를 상호간에 동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접근한 거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 샤어링이 아니라 1대1로 매칭이 돼야지만 얘하고 나하고 우리가 사실 맥을 쓰면서 약간 이게 생물화된 거 개념이 좀 들어가 있어. 얘가 그냥 이게 기계처럼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피드백이 있다고. 맞 있어요. 응.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지. 그 느낌 있잖아. 그 있잖아.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 있어. 좀 느린데? 피드백이 있어. 피드백이 있어. 가령 저번에도 뭐 프로그램을 다 깔고 놨더니 갑자기 이거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피드백이거든. 그게 진짜 감동 먹었죠. 어. 왜냐면 이거 지우고 지워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뿅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간과 기계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같은 빠르고 작은 컴퓨터를 만들기 원했고 개인용 컴퓨터여야지만 인간과 기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이게 CLI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CLI로 하면은 이거 진짜 명령어를 자판으로 쳐야 된다? 이게 골 때린 거거든 이거는. 우리가 그리고 적어도 고속 네트워크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너무 혁명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게 당시에 이런 컴퓨터를 500달러 정도에 지금으로 보면 한 100만 원 안 되는 거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의 대박. 컴퓨터를 만들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대박.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때 당시 불가능해. 아예 불가능해. 그 비싼 걸. 그냥 꿈 같은 얘기를 한 거야. 꿈 같은 얘기. 그러나 하드웨어 그래서 이게 그래도 얘네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처럼 하드웨어는 2년에 2배, 그러니까 2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2배의 성장을 이룬다는 무어의 법칙을 따르는지 모르겠지만 무어의 법칙보다도 하드웨어의 그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거를 이제 직감을 했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런 화면 하나 출력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스펙을 자랑해야 되거든. 이 조그맣게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 사실은 알토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 크기의 별도의 컴퓨터가 따로 있었어. 여기는 이게 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밖에 안 보이지만 이건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키보드하고 마우스만 있는 거지. 실제로 하드웨어는 밑에 굉장히 두툼하게 있었거든. 근데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사람이 더글라스 앵겔바트라고 지금 손에 뭐 들고 있는지 알아요? 마우스야 마우스. 1968년도에
마우스예요? 1968년도 마우스. 마우스에 무슨 칼가 칩이 칼했어요. 그러니까 축이 있는 거 축이. 이쪽으로 하는 축, 이쪽으로 하는 거. 옛날에는 볼 마우스는 이거를 합쳐 놓은 거고. 옛날에는 그 한번 휠이 있었어. 휠. 이쪽 휠, 오른쪽 가는,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거. 휠로 해갖고 하는 거죠. 엥겔바트가 이제 진정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사실은 진정한 조상이긴 해. 진정한 조상이긴 하죠. 근데 엥겔바트의 이제 에서 밑에서 일했던 로저 베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문자 발생기, 보통 문자 발생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막 같은 거 넣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술을 이제 엥겔바트를 통해서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문자 발생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트맵으로 글자를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폰트 개념을 넣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비트맵 출력하고 이거는 엄청난 혁명이 돼 있죠. 비트맵이란 개념은 엄청난 혁명이 되긴 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건 지금 비트맵이야. 그래요? 이거 TV도 그렇고 모니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옛날 TV는 CRT였으니까 비트맵 개념을 썼지만 지금 쓰고 있는 비트맵이구나. 비트맵이죠. 그래서 이제 뭐 좀 한번 그 확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깨진다는 뜻이 픽셀과 픽셀을 다 1대1 대응시켜서 놓은 거죠. 레스터 방식, 그러니까 벡터 방식은 이게 아무리 크게 폰트가 대표적인 레스터 방식을 쓰긴 하는데 사실 그래도 화면에다 출력하는 거한테 비트맵으로 출력할 수밖에 없어. 당시 그래서 이 비트맵으로 화면을 출력하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한 개의 비트에 화면 한 개의 도트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혁명적인 사고였긴 해요. 그리고 메모리에 그걸 개별적으로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폰트를 사진처럼 그대로 불러오는 것이 아닌 점 단위로 불러올 수 있었다. 우리가 폰트도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 쓰고 있긴 했지만 옛날에 1024, 768 정도 되면은 폰트 자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글지글 했거든. 그게 비트맵으로 대응해서 그러긴 하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비트맵을 통해서 메모리로 활용을 엄청 늘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만든 게 뭐냐? 이 기술을 바탕으로 바로 그 알토라는 컴퓨터를 만들게 돼요. 이게 본체야. 밑에 의자 밑에 있는 게 본체인 거죠. 크다 진짜. 근데 원래 이 CEO 오야붕의 관리자 이제 한마디로 이 관리자들은 이 컴퓨터를 좋아할 수가 없지. 이거 뭐 제레 엘카인드가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 존나 못마땅해 했어. 그래서 얘가 계속 방해를 놨던 거야. 제레 엘카인드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원래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방이 다 적이었어. 사방이 막 다 적이었어. 이 혁명적 기술이 나오기에 이 배경이 존나 열악했던 거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 자유롭게 연구하고 이런 건 되게 좋았는데 우선은 이해를 못한 거지. 이 사고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제리가 없는 사이에 이 컴퓨터를 완성품을 만들기로 이제 한 거고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그들은 이것을 다시 재활용해 갖고 저걸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 비슷한 게 있어. 여기 보면 여기에 이 부분이 저기 디자인하고 거의 흡사해요. 여기하고 이거 있잖아. 이거는 아예 똑같아. 그래서 재활용. 근데 이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파기 얼마나 위대한 연구소였냐면은 나 혼자 할래 뭐 생존처럼 이거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출연 기간처럼 나 혼자 홀로 나 이거 되게 잘났어. 이게 그래서 어느 누구가 소통을 안 하잖아. 근데 벨 연구소하고 미국 그 연구소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쉐어링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 기술 갖고 있냐? 야, 그 기술 여기다 도입해 보자. 이것이 엄청 자유롭게 열려 있었어요. 떠오르는 회사. 난 대표적으로 지금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인 ASML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 이건 완전 다국적 기업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기술 공유를 통해서 만들어진 회사거든. 진짜요? 이게요? ASML이 그러니까 캐논하고 니콘이 이길 수가 있었어. 이야. 원래 캐논 니콘이 절대자였거든. 그쵸, 과학 쪽에 절대자. 절대자였는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엄청난 많은 기술들을 다 포용을 한 거야.
졸라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만큼 나가는데. 왔다 갔다 신기하던데 이거. 그래서 그 알토라는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폰트 기술이나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을 무조건 막 쏟아냈고 그거를 한 컴퓨터에 응집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알토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그 동부의 해커들처럼 그냥 동부의 해커들도 그 얘기했잖아. 어저께 만들었던 코드를 다음날 다른 애들이 와갖고 또 수정을 하는 거야. 그 혁명에 나중에 그 뿌리게 된 게 뭐냐면은 바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에요. 그 영향력이 그래서 프리 소프트웨어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정말 그 혁명적 사고거든. 모든 기술을 공유한다. 그것도 스스럼 없이 공짜로. 공짜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공유한다. 이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의 프리 소프트웨어 혁명이 나는 ASML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 때문에 ASML이 일본을 완전히 개족밥을 만들어버린 거지. 일본 회사를. 1970년 11월 20일 이제 설계를 시작했고 불과 2달도 안 돼갖고 이 하드웨어로 완성하게 되는 거죠. 나온 거예요? ASML? ASML 나온 거예요? 2달 만에? ASML은 아니고 ASML은 그냥 예시고 척세커가 이제 2달 만에 맞췄고 3개월 안에 그냥 해버린 거야. 3개월 만든 거지. 이걸 만든 거지. 이거를 3개월 안에 만든 거. 결국 아까 전에 부사장 SDS에서 온 부사장하고 4개에서 이겼고 그리고 최초 알토 작동이 이제 하드웨어는 11월 때 만들어졌는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이제 K가 원래는 이 컴퓨터를 미니컴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알토를 바꿔버렸어. 야, 알토로 하자. K는 끝까지 이제 임시 다이나북으로 이제 명명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이나북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이다. 내가 진정을 꿈꾸는 컴퓨터는 아이패드 같은 다이나북이기 때문에 이걸로 가는 이제 전초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그걸 했던 거죠. 사실 여기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이걸 한번 걸어드릴게요. 여기가 그 알토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자체를 넣어놓는 사이트가 있어. 근데 그거는 여기서 지금 클릭해서 나오긴 하는데 내가 이건 나중에 이제 PDF로 해갖고 거기다 올려놓겠습니다. 완성된 알토 속도는 정말 느렸어. 왜 느렸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텍스트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마우스로 해갖고 윈도우즈 같은 객체를 다뤄야 되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더럽게 늦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화면 같은 거 다 구현을 하려면 엄청 늦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거기에 있는 모든 연구자들은 이게 컴퓨터의 미래구나 하는 걸 다 알 수 있었죠. 이게 그룹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컴퓨터의 미래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엔겔바트의 NLS의 후계자답게 그러니까 마우스는 아까 전 엔겔바트의 마우스를 하게 된 게 우리는 엔겔바트의 후계자다라는 생각에서 이 마우스를 넣고 마우스 포인트를 넣게 된 거죠. 당시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같은 텍스트도 다 쳐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너무 직관성이 떨어지잖아. 이거를 뭘로 만들었냐? 아이코나 시킨 거야. 아이코나. 맞아요. 그래서 마우스로 바로 찍을 수 있게끔. 마우스를 활용한 간단한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이 있었고 마우스 그림을 올리다가 붙여넣기도 할 수 있었고 지금과는 사뭇 다르지만 컴퓨터 안에 아이콘 좀 지금의 아이콘하고 좀 질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원형이라고 보면 되죠. 저기 뭐 프린터 아니면 계산기 이런 거 같은 거는 그 원형에 가깝죠. 원형에. 할 수 있었다. 3명의 발명자들은 알토가 연구소에 30대쯤 필요한 걸 생각했는데 야 이들은 요구가 존나 비파적고 2,000대를 만들게 돼. 미쳤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만들게 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거 잠깐 봅시다. In 1981, Xerox introduced the STAR Office Information System. The radical user interface of STAR. 한번 여기서 중간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생각보다 다루는 게 어려워. 왜냐면 기존 키보드하고 좀 다르거든. 기존 이게 106키 스타일이 아니야.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된다는 개념 자체도 아주 훌륭하고.
사실 조금 약간 달라. 왜 다를 것 같아요? 사실은 맥킨토시는 언어를 다시 재창조했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컴퓨터의 실질적인 그 아버지는 지금 인터페이스의 아버지는 맥킨토시야. 그래서 맥킨토시야 보다가 이거 보면 좀 어색해. 어색하죠. 어색해요. 나중에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좀 어색하긴 해요. 와, 이거 1982년도네. 근데 실제로는 72년도에 나왔죠. 82년도에 이제 데모 작품이 보고. 그래서 위지윅이라고 그러죠. 위지윅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무엇을 버든지 간에 너는 그러니까 똑같이 얻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출력한 대로 이것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출력할 거다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보 워드 프로세서를 발명하게 됐는데 이게 1974년도에. 그리고 데인 앵겔스가 중첩 윈도우 팝업 메뉴도 개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화면이 중첩돼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거든. 그렇죠. 이 중첩되는. 어마어마한 기술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야. 이거는 화학 연구자들이 진짜 삼삼오오 모여갖고 이 진짜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거죠. 물론 그 시작은 이 세 사람이었지만 앨런 케이하고. 그리고 가장 혁명적인 그것 중에 하나가 메타포 개념이 들어가요. 메타포가 뭐냐? 은유잖아, 은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딜레이트 시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지우다. 지우다인데 지우다를 뭐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삭제. 삭제. 또 다른 말. 휴지통? 그렇지, 휴지통. 휴지통 진짜 휴지통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메타포라고 그러는 거거든. 진짜 휴지통 있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그 우리가 데스크탑이 실제 이게 데스크탑이야? 아니야. 데스크탑은 진짜 책상이야, 책상. 이거. 근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환경을 뭐라고 하냐면 데스크탑 환경이 데스크탑이라고 그래. 그 화면 자체를. 그쵸. 이거 그래서 데스크탑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가 이거에 대한 메타포인 거죠. 실제의 메타포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탑, 휴지통, 폴더도 파일들을 모아놓은 게 폴더잖아요. 근데 폴더 개념, 그다음 메뉴, 그러니까 식당에서 원래 필요한 게 메뉴인데 그 메뉴에 대한 메타포들. 그 사물이 아이콘화되어 화면 안에 존재하고 기능하게 된 게 만들었죠. 그 바탕화면은 그래서 데스크탑이라고 보죠. 데스크탑이라고 보고. 파일처럼 폴더가 되었고, 메뉴로 이제 기능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없는 파일들은 어디다 버려? 휴지통에 버리는 개념. 그래서 맥킨토시에서는 옛날에 CD롬 있잖아요. CD롬이 그 이젝트 버튼이 없었어. 어떻게 빼는지 알아요? 이젝트 버튼이 없어. CD를 넣었는데 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젝트 버튼이 없어갖고. 그거 어떻게 뺐을 것 같아요? CD가 표시가 있잖아. 바탕화면에 CD가 표시돼 있어. 그거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휴지통에 딱 던지면은 얘가 튀어나와. 놀랍지 않아? 네. 별로 또 잠 올리는 표정이어갖고 네? 또 잠 오는 표정이어갖고. 응. 헷갈렸어요. 난 또 그 물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물리 버튼이 없었어. 이젝트라는 물리 버튼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CD롬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잡스가 떠났지만 잡스의 철학이 있었던 거지. 버튼을 최대한 적게 만든다. 지금도 잡스가 떠났는데 지금 맥미니가 나왔는데 잡스의 철학을 반영한 버튼이 하나 있어. 바닥 버튼이요? 잡스가 파워 버튼을 엄청 싫어했거든. 파워 버튼요? 파워 버튼 같은 거 왜 필요하지? 야, 근데 그거 없이 어떻게 하지? 근데 무조건 그래서 없앴는데 결국 어떻게 숨겨버렸지, 바닥에다가. 바닥에 숨겨버렸죠. 키지 말라는 거. 끄지 말라는 거지. 끄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데스크탑 환경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내가 한때 제일 좋아했던 컴퓨터예요. 넥스스텝. 잡스가 1985년에 나가서 만든, 넥스트사에서 만든 1990년대 아마 버전일 거야. 넥스스텝. 지금 거 비슷하네 이렇게. 파일 모드 비슷하고. 맞아요.
사실은 진짜 편한 거 같아. 이거의 직계 자손인 OS 10이야. OS 10. OS 10 직계 자손인 거죠. OS 10또 직계 자손이 그 iOS고. iOS. 어. 진짜 편해. 이 미래를 만들었어. 사실은 이 세상 이를 통해서 이 파괴 다 모든 사람들이 전력 질주를 해서 알토라는 컴퓨터 딱 만들었죠. 알토라는 컴퓨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나 결국은 제록스 자체가 실패를 해. 제록스 회사라는 자체가 실패하게 되죠. 알토를 본 사람이 이것이 혁신적인 제품인 건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 사실은 이게. 하지만 거기서 멈췄다. 왜? 비트맵 처리 등 디스플레이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었지만 당시의 하드웨어 성능으로는 이거를 구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누튼 메시지 페이트처럼 시대에 너무 앞서게 나온 것도 있었고 당시의 하드웨어 기술을 이거를 제대로 구현하려면은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누가 농담처럼 한 얘기가 있어. 파괴 이제 개발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알토의 이대한 점은 밤에 더 빨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낮에도 말 실수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시분화 컴퓨터는 낮에 느려지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밤에는 빨라지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안 쓰니까. 근데 알토는 뭐야? 낮에도 빠르다. 아니 알토는 낮이건 밤이건 절대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 지금 성능이 졸라 느리다는 거야. 그거를 비꼬면서 얘기한 거야. 비꼬는 거야. 비꼬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다 쓰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비아냥거렸냐면은 알토의 위대한 점은 밤에 더 빨라지지 않는다는 거. 어차피 느리다는 거거든. 비꼬는 거죠. 짐 모리스가 이런 농담식의 이제 조롱을 한 거죠. 시분화 컴퓨터를 반대하면서 만드는 너네가 결국은 존나 느린 컴퓨터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사실 왜 알토가 실패했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좀 이거는 쉬운 말인데 어렵게 얘기해 써놓은 건데 알토가 1970년도에 나왔을 때 생산 가격이 12,000에서 18,000달러예요. 얼마야 도대체? 이게 자동차보다 비쌀 걸? 한 중고 자동차 탄대값이야. 누가 사? 안 사지. 그래서 보통 삼성 내가 핸드폰을 만약에 샀다 했을 때 삼성 핸드폰이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 뭐냐 이거야. A 모델이거든. 그 가격 탄성이 높으니까 A 모델이 존나 많이 팔리는 거지. 싸잖아. 싸니까 가격을 낮추면 수요가 증가해. 근데 아이폰에 만약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물론 증가를 하지.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데 가격을 높게 책정하더라도 또 엄청나게 팔리는 제품이 아이폰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가격 탄력성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거는 그 가격 탄력성을 넘어버린 제품인 거죠.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제품인 거죠. 지금 이거 개인이 도저히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개인이 살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가격의 가치가 있나? 그러지도 않아. 그렇죠. 사가지고 그냥 전시죠. 전시용 하는 거지. 그냥 손님들 오면 대단한 거 있네 이 생각을 하지. 그리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제대로 구현할 하드웨어 사용도 사실은 그때 당시는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았죠. 결국 제로스 본사는 1970년 알토의 상용화 계획을 그냥 취소시켜버려. 그냥. 끝났다. 너네 그냥 끝났어.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기다렸냐면은 1981년도에 좀 돼갖고 4월 27일 날 1981년도 4월 27일 날 그래 우리가 상용화 제품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가격은 존나 비싸요. 지금 가격으로 4,600만 달러면은 진짜 자동차 한 대 값이야. 와. 지금 그랑 꼴레오스 가격이야 이거는 완전. 와. 내놨는데 누가 사겠냐고 이거를 1982년대. 근데 그 운도 더럽게 없었어. 불과 4개월 후에 뭐가 나온지 알아? IBM의 PC가 1,565달러에 나와. 미쳤다. 한 200만 원 수준에 딱 나온단 말이야. 미쳤다. 그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그래서 이 컴퓨터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없어. 그냥 도스야 도스 쓰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이 컴퓨터의 가격이 자동차 한 대 값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됐다는 거죠. 1,565달러에 내놓게 되고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고 IBM이 시장을 확인하지 못한 제록스 스타는 이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죠. 이게 뭐냐? 제록스 스타인 거죠. 제록스 스타라는 제품인 거죠. 위에 써져 있죠. 제록스 스타라고. 결국
제록스 그 알토의 실패였고 알토는 실패했고 그리고 스타의 실패였고 그래서 어떤 면은 파악의 실패였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제록스가 정말 멍청했던 게 파악은 그래도 살려놨었어야 돼. 아무리 상용화 실패하고 어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구소 갖고 있어야 돼. 어. 연구소는. 그래서 스타가 이제 시장에 실패하고 하니까 거기 있는 저 제록스도 본사에서도 지랄지랄 했겠지. 너네가 한 게 뭐냐? 씨발 실패하게 돼 있냐고. 근데 그러면 안 됐었다는 거야. 야, 우리가 돈 더 투자할게. 더 할게. 더 그랬다면 벨 연구소급이 됐을 수도 있었다고 난 생각을 해. 그 정말 천재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 압박해 들어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애플로 간다든지. 그래서 그 애플의 맥킨토시 직접 개발하는 연구원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게 돼요. 스타의 실패를 지네가 본사가 한 게 아니고 그 책임은 스타의 실패에 대한 책임 누가 갖게 되냐면요. 그 일개 연구소에서 다 책임을 받게 돼 버렸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제록스 자체가 망해버린 거야. 제록스 본사에서 그 정치질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파악을 실패할 수 있어. 그 원래 실리콘밸리는 실패에 사실은 실패로 통해서 얻어지는 곳이 실리콘밸리거든. 근데 그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스타에 대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파겠다 전적으로 밀어버렸더니 어떻게 됐냐? 그 천재들이 다 떠나가 버렸던 거죠. 그 천재들이 누가 수용을 했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79년 12월 파괴 방문을 누가 했냐? 스티브 잡스가 하게 돼. 스티브 잡스가 보고 깜짝 놀란 거지. 그립이 불과 7년 전 기술을 보고 충격을 받아. 1979년도에 잡스가 딱 이거를 1972년도에 이미 구상을 했다고? 만들었다고? 알토? 와 대단한데? 그래서 1983년도에 리사는 실패했지만 1994년도 맥킨토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역사에 길이 남은 컴퓨터 지금도 나오는 이것도 맥이라 부르잖아. 네, 맥이라고. 이 시장을 어떻게 또 재창조했냐? 탁상 출판으로 나왔고 이게 레이저 프린터 그 부산과 탁상 출판의 시장을 함께 동방 성공하게 되게 된 거죠. 애플에서 그래서 레이저 프린터를 만들었었어. 애플 프린터. 애플 프린터죠. 물론 잡스가 와갖고 제일 먼저 없다면 사부석을 레이저 프린터 사부석이. 싫어 이거 있으면은 이제 내가 볼 때는 가보지. 진짜. 저 구할 수 없나 저거. 그냥 아무것도 안 나도 갖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부지리가 될 수도 있고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떼돈이 번다고.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사실 맥킨토시도 아니었고 1995년도 윈도우즈를 만든 이제 빌 게이츠인데 내가 일부러 이 사진 왜 놨던지 알아? 빌 게이츠는 사실 그러니까 윈도우즈 95는 도스 위에서 돌아가는 그냥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이야. OS라 보기도 민망한 수준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존나 버그도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의 성공에 많은 혜택을 받은 기업은 첫 번째 기업은 어디냐? 마이크로소프트고 물론 나중에 이제 맥킨토시도 뭐 일부 성공했지만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가져가게 되거든 빌 게이츠가. 그렇죠. 어마어마하다. 제록스는 사실 운이 좋긴 했었어요. 처음에는 왜? 제스트 칼슨이 건식 종이 복사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요. 사무실의 기기 시장을 완전 정복을 했어. 근데 그게 독이 됐다는 거죠. 너무 크게 성공한 거가 사실은 기득권이 돼버리고 이 기득권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이게 기술기업이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현상이야. 너무 위대한 기술이 한번 딱 나와버리잖아. 막 소니에서 CRT 기술, 트라이톤이라는 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있으니까 LCD를 절대 용납 못하는 거야. 야 LCD 그지 같은데? 야 얇게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해? 이 지랄 하다 보면 회사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핵심의 딜레마지. 동부 본사와 서부 연구소 혁신 기술이 있어서 정치적 갈등만 존나 하고 그러다가 과거의 영광이 취해갖고 야 우리 건식 복사 기술, 종이 복사 기술이 있잖아. 아니한 생각하다가 SDS라는 이상한 똥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거기 경영진들이
휘젓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컴퓨터 회사에서 온 사람들이 얼마나 씨발 용어를 존나 많이 썼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걔네들 때문에 결국은 제록스 자체가 망가지는 기업이 돼버리기만 한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기업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성하고 2024년 12월 3일 인텔 펠 게싱의 CEO가 결국 사임하게 돼요. 이때 우리나라는 뭐 했을까? 예? 이때 우리는 뭐 했을까? 아이씨. 이때 우리는 계엄령을 내요. 씨발 새끼가. 진짜 12월 3일. 야, 얘 대통령이나 부르기도 어려워. 대통령 부르면 윤석열 이 새끼는 무슨 그 새끼는 진짜 그냥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2024년도 12월 3일에 펠 게시가 CEO를 물러났지만 윤석열 이 새끼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씨발 계엄령을 선포하고 지나냐. 지금 물러야 되는데. 뭐 이런 개쓰레기가 나 있어 시험에서. 때렸죠. 이 괴물이야 괴물. 씨. 미쳤다 정말. 그 얘네 기업들 특히 인텔하고 인텔 펠 게싱어는 사실 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어. 사실 그 전에 이제 그 CEO 때문에 망가진 건데 그걸 복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걸 우리는 빈 카운터스라고 얘기를 해요. 빈 카운터스. 이게 경제용어인데 빈이 콩이고 카운터스 숫자를 세는 사람 뜻인데 모든 문제를 그냥 데이터 숫자로 접근하는 성향을 가진 재무 회계 전문가들을 냉소적으로 일컫는 표현이야. 잡스가 이걸 존나 싫어했거든. 야, 보통 회사에서 승진한 사람들이 회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숫자 노름하는 사람들이 승진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회사를 미래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기술 개발을 하거나 이 제품 만드는 사람 쪽을 덕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빈 카운터스에 의존하게 되면 지금의 삼성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예. 인텔도 그것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았게 됐죠. 지금 형성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냐? 본사의 거지 같은 결정,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과 느는 성능을 스타를 시장에 내놓았는데 이게 스타인데 내놓았지만 외모받게 되고 제록스는 더 이상 컴퓨터 시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됐어. 영원히 제록스는 컴퓨터 시장을 접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석세스는 누가 됐냐? 윈도우 95가 독차지하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승리하게 돼. 결국은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현재까지 우리가 쓰게 되고 아마 컴퓨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절대 사라지지 않겠죠. 물론 AI가 지금 뭐 급부상해서 그렇긴 했지만 약간 보조 수준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쓰는 인터페이스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상은 한동안 나오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오늘은 더 달아봤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사실은 엥겔바트를 먼저 얘기하고 싶었는데 엥겔바트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